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층짜리 다세대 건물 맨 2층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40을 간 넘긴 일반 회사원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4년 차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특별할 것 없이 무던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아내는 친구 결혼식 참석차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집 안이 조용하더군요. 이런 정적도 가끔은 좋겠다 생각하며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건너편에서 이삿짐 차량이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웃 하나가 더 생기겠구나. 그저 그렇게 넘겼습니다. 난 12시쯤 되었을까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택배인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아주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반쯤 묶고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여자는 저를 보며 놀란 눈으로 웃더군요. 선배님이세요? 여기 사세요. 그 순간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종종 얘기하던 후배 예진이었어요. 결혼식이나 모임에서 두어 번 얼굴을 마주쳤던 기억도 나더군요. 그런데 이사 온다는 얘긴 없었는데 우연히 이런 식으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진 씨, 여긴 어떻게? 저 이사 왔어요. 방금 아래층으로요. 아는 얼굴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진짜 반가워요. 예진은 익숙하게 신발을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랐지만 어색한 기색 없이 둘러보는 눈빛이 여유로웠어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하고 물었더니 괜찮다며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경계심이 별로 없다는 걸요. 선배님 혼자 계신 거예요. 아, 네. 아내는 오늘 지방에 내려갔어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아, 그랬구나. 오늘 혼자 조용하시겠네요. 예진의 말투는 스스럼 없었고 그 안에 묘한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반쯤 내린 커튼, 그리고 그 여자의 시선이 문득 너무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돌려 저를 보며 웃었을 땐 순간 몸이 조금 경직됐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인사였을 텐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짧은 3분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예진은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한테는 제가 이사 왔다고 말 안 했어요. 오늘 저녁쯤에 연락드리려고요. 왜 그 말을 굳이 내게 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을까요?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고 다시 문이 닫혔을 때 마음이 잔잔하게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일이 기억에 남는 걸까요? 차가 식은 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조용한 집에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밤늦게 귀가했고 저는 이미 잠든 상태였어요. 그녀가 부엌에서 바삐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지 않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침대에 누운 채로 그녀의 발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그리고 가끔 휴대폰을 터치하는 소리들. 다정하게 인사를 건넬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피곤하네. 기차 시간도 늦었고 친구들하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는 나를 보며 웃었지만 눈가엔 피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얼굴을 보니 어제 예진이 다녀갔다는 말을 꺼내기엔 괜히 신경 쓰일 것 같더군요.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오늘쯤엔 본인이 연락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날은 일요일이라 둘 다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창가로 깊게 들어왔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층 베란다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그녀였습니다. 예진은 손에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자 놀란 듯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베란다에서 얼굴을 빼고는 웃어 보였죠. 아, 어제는 감사합니다.
괜히 불쑥 찾아와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대화는 짧았지만 그녀의 얼굴엔 낯선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모습. 아내는 방 안에서 리모컨을 찾고 있었고 나는 잠깐 창가에 머무르다 커튼을 치려고 했습니다. 괜히 더 이상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창문을 닫으려던 찰나 그녀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언니한텐 아직 연락 안 했어요. 좀 더 정리되면 말하려고요.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남았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녀는 왜 아내가 아닌 나에게 먼저 다가오는 걸까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근처 마트에 함께 나가 걷는 동안 그녀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진이랑도 한동안 연락 안 했네. 그 친구는 뭐 하고 지내나 몰라. 응, 뭐 잘 지내겠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둘 사이의 말이 끊겼고 아내는 그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러게 하고 말았습니다. 저녁거리를 사며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부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커튼 너머의 얼굴, 창문을 열면 보이던 그 웃음, 짧은 대화. 그것들이 자꾸 여운처럼 머물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어쩐지 불편한 공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다음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었지요. 그랬습니다. 월요일 오후 회사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상사도 팀원들도 외근이 겹쳐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서류만 정리하고 있었어요. 평소엔 지루했을 텐데 이상하게 마음이 느긋하더군요. 그리고 그 느긋함 속에 또렷하게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래층 예진. 아내의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멀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생각났어요. 그녀가 위로 올려다보던 눈빛, 커피잔을 든 손의 각도, 말끝에 실리던 그 낯선 친밀함. 오후 5시를 넘기자마자 컴퓨터를 껐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빨리 나왔다는 죄책감보다 그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더 컸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시간은 해가 지기 직전. 건물 앞 계단을 올라가려던 그때 현관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나가려던 참이었겠죠. 그런데 저를 보자 순간 발걸음을 멈추더니 가볍게 웃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그 말투, 말끝의 음색,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듯 가볍게 건네는 그 미소. 저는 무심한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좀 다녀오려고요. 냉장고가 비어서 그런데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는데 이상하게 발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어깨 너머로 퍼지는 실내의 냄새에 단박에 다른 공간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진의 집은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아직 짐이 다 풀리지 않은 채 박스가 몇 개 남아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초와 디퓨저가 은은하게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커튼은 절반쯤 거친 채였고 해가 지며 붉은 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덮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내려놓고 올게요. 예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주방에 두고 찻잔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눈길이 그녀의 뒷모습에 잠시 머물렀어요. 헐렁한 니트와 슬랙스 사이로 드러난 목선과 팔목, 그리고 무심하게 묶은 머리 위로 드러난 목덜미가 이상하게 자꾸 시야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일상적인데도 불편하게 섬세했습니다. 찻잔을 내밀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조금 떨렸어요. 선배님 얼굴 보는 게 괜히 그랬나 싶어서. 왜요? 난 오히려 반가웠는데. 정말요?
언니가 알면 싫어할까봐 아무래도 제가 불쑥 찾아간 거니까. 말끝을 흐리며 예진은 조심스럽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 시선을 나누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저 입을 다문 채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등이 내 무릎에 닿았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가볍게.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짧은 접촉이 몸 전체를 전율처럼 지나갔습니다. 춥네요. 생각보다 바람이 들어오나 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커튼을 닫으러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닫는 손끝, 커튼을 걷는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느릿했습니다. 그 움직임을 따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내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우리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선배님이 자꾸 생각났던 게. 그 말은 그 공기 속에서 무게를 달리했어요. 심장이 두세 박자 빠르게 뛰고 나는 그 말을 되돌릴 새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얼굴로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예진의 손끝, 향기, 눈빛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찻잔 사이로 손이 엇갈렸고 그대로 멈춰 있던 그녀의 시선이 내 입술 근처를 스치듯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정말 가볍게 귓가에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후회되세요.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너무 뜨거웠거든요. 너무 빠르게 맥박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날의 공기 속에서 우리는 아주 깊은 침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무 말도 어떤 손끝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는 이미 넘었어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어제 그녀와의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도 아니고 손끝이 닿은 것도 아니었는데 마음 한쪽이 계속 묵직하게 남아있더라고요. 평소보다 퇴근이 빨랐던 저녁,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내는 조리대를 정리하고 있었고 왔어 라는 인사는 그 어떤 날보다도 담백했지요. 그날따라 집안이 너무 조용했고 그녀가 조리대 앞에서 등을 보인 채 움직이는 모습이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두 눈으로 평범함을 보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기분이었어요. 손목시계를 풀면서 괜히 기침을 한번 해봤고 잠깐 그녀의 눈길을 끌어보려 애를 썼지만 대답은 짧고 습관처럼 흘러갔습니다. 내일은 나가서 먹자. 요즘 집밥이 질린 것 같아. 그래. 고기 먹고 싶다 그랬잖아. 그녀의 말은 사소했고 리듬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멈칫했던 건 그 대화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진과의 어색한 대화들이 더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고 짧았지만 그녀의 말투, 침묵, 시선 같은 것들이 자꾸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행동은 죄가 아니었는데도 내 마음은 그쪽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젖어들고 있었지요.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수십 번 했는데 한 번 마음이 흔들리니 제자리로 돌리는 게 그리 쉽지는 않더군요.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뉴스를 틀었습니다. 아내는 늘 하던 대로 무릎에 담요를 덮고 리모컨을 조절했고 저는 팔걸이에 팔을 얹은 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몸의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은 한참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한 건 아니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싶을 만큼 무게가 생긴 저녁이었어요. 예진이 연락 없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묻는 척 하려 했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응. 그 친구 원래 좀 그래. 연락 잘 안 해. 그 말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파장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내에게 먼저 연락을 안 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자꾸 거슬렸고 나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연이었는지 의도였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침묵엔 무언가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든 뒤 나는 조용히 거실에 나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커튼을 살짝 걷고 창밖을 바라봤는데 아래층은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어제의 장면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 붉은 커튼 사이로 비친 햇살, 손끝이 스친 그 짧은 감각. 잊어야 하는 장면을 자꾸 꺼내보게 되는 이 심리는 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혹시 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몸을 기대고 있던 벽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 덕분에 조금은 정신이 들었지만 마음 한가운데엔 여전히 어지러운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지도 몰라라는 또 다른 속삭임이 엇갈리는 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은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흐르기 시작하는 쪽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퇴근 무렵 내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진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우리가 나눴던 말들과 그 이후로 생겨난 공백이 어느새 일상 속 틈처럼 벌어지고 있었지요. 그 틈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던 나는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퇴근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걸어요, 그냥. 우산 하나만 들고 와요. 그 한 줄에 나는 무언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다정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그 말투는 낯설 만큼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무언가 작정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빗속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그녀와 함께 걷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험한 감정의 연장이었습니다. 투명한 우산 아래로 좁혀진 공간, 스며든 물기 속 체온의 교차, 그리고 스커트 끝이 허벅지에 닿을 듯 말 듯 떨리던 그 감각은 절대로 실수라 말할 수 없는 농도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 발 먼저 멈췄습니다. 예진도 따라 멈췄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깃들었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속눈썹 아래로 시선을 떨군 채 우산을 접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싶지 않네요. 그 말은 문장을 완성시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짧게 눈을 마주쳤고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도보로 7분 거리, 큰개 골목 뒤편에 위치한 한성여관.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보던 낡은 간판이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용한데 잠깐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발끝만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따라 걷는 동안 온몸이 긴장으로 굳는 걸 느꼈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었고 약속된 것도 없었지만 그 무언의 공기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으니까요. 여관 입구에 도착했을 땐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직원에게 키를 건네받았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객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벽지는 발에 있었지만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갑작스럽게 조용해졌고 우리는 둘 다 신발만 벗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손끝이 저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그런 나를 향해 예진은 천천히 다가왔고 흘러내리는 물기를 털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선배님 손 많이 떨려요.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덮었고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어깨까지 번져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숨을 들이쉬었고 시선은 그녀의 젖은 셔츠 아래로 자꾸 떨어졌습니다. 속옷이 엷게 비치고 있었고 손끝을 내밀기만 하면 닿을 거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먼저 잡은 쪽은 그녀였습니다. 오늘은 참지 말아요. 나도 못 참겠거든요. 그 말에 허리를 굽혔고 이마를 맞댄 채 숨을 나눴습니다. 이마를 맞댄 그 지점에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고 머리카락 끝이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조심스레 허리춤을 더듬었습니다. 옷자락이 들어 올려지며 셔츠 안으로 손끝이 들어왔고 등줄기를 따라 올라오는 감각에 온몸이 곤두섰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말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벨트를 스쳤고 숨결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입술이 코끝을 스치고 턱선을 지나 목을 따라 내려왔을 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커트 자락이 흘러내렸고 허벅지가 내 손등에 닿았습니다. 피부와 피부 사이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고 숨소리는 천천히 리듬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선배님 손 기억날 것 같아요. 오늘 말고도 계속. 그녀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움직였고 얇은 속옷의 레이스가 감촉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등을 미끄러뜨렸고 그녀는 작게 떨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허리를 감싸며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몸을 기댔습니다. 그녀는 내 위로 올라앉지 않았고 그냥 천천히 안겼습니다. 입술이 닿고 다시 떨어지고 숨이 엇갈리며 체온이 교차됐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옷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고 나는 그녀의 발끝을 잡은 채 스르륵 뒤꿈치를 지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속옷 끝자락에 닿았을 땐 그녀가 가볍게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 방의 침묵은 우리 둘의 숨소리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잠에서 먼저 깬 건 나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친 외부 간판 불빛이 천장을 푸르게 적시고 있었고 방 안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예진은 등을 내게 돌린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허리를 감싸고 있던 내 팔은 그녀의 맨살 위에 그대로 걸쳐져 있었습니다. 당장 손을 거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팔 안에 그녀의 체온이 너무 익숙하게 스며 있었거든요. 그 익숙함이 두려웠고 동시에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 걸린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작게 웃는 얼굴, 그 안에 아무 후회도 없는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나는 그 시선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후회해요? 예진은 가볍게 물었지만 그 속을 떠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얽혀 있었고 어느 단어로도 지금의 상태를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않는 쪽이 서로에게 더 안전해 보였거든요. 잠시 뒤 우리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축축했고 여관 간판 아래 맺힌 빗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짧은 인사를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인 채 각자의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단 한마디도 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이상하게 또렷이 남는 침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꺼져 있었고 아내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씻고 침대 옆에 눕는 순간 아내가 무심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왔어? 응, 일이 좀 늦었어. 알람 꺼놨어. 내일 늦잠 자. 그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무 의심도 없이, 아무 경계도 없이.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고 뒷목을 문지르다 문득 예진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더 숨이 막혔습니다. 넘어선 건 나인데 돌아오는 건 이토록 무겁기만 하다니요. 그날 이후 예진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고 평소처럼 회의를 했고 점심을 먹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별다를 것 없이 따뜻했고 여전히 매일 밤 양말을 벗다 말고 나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눈은 어느 순간부터 자꾸 창밖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녀의 말은 귀를 지나 마음으로는 잘 닿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퇴근하던 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데 문이 열리며 예진이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고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고 나도 따라했지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에 너무 많은 말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먼저 걸어 나갔고 그 말에 담긴 거리감이 오히려 더 명확한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까워졌지만 더 멀어졌다는 느낌. 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모든 걸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옆에 누운 채 눈을 감았고 눈꺼풀 안쪽엔 또렷하게 예진의 뒷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일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틀간 아무 일도 없었던 건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손끝의 온기, 허리를 따라 내려가던 움직임, 벽에 부딪힐 듯 떨렸던 입맞춤, 그 모든 장면은 잠들기 직전과 눈을 뜨자마자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감촉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사람의 감각이란 이렇게까지 기억을 오래 품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의 감정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걸까요? 금요일 저녁 아내는 회사 회식에 갔습니다. 카톡엔 2차까지만 달게. 자긴 먼저 자고 있어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그 정적이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휴대폰을 두세 번 들었다 놓았고 결국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금 집에 있어요? 답장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 도착한 메시지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어요. 있어요. 그 한 줄이 모든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평소보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닥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래층 초인종 앞에 서서 나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두세 번. 그리고 결국 벨은 눌러졌습니다. 문이 열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어쩌면 이틀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었고 짧은 홈웨어 차림에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발끝에선 슬리퍼가 벗겨질 듯 걸쳐 있었고 숨을 들이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중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올 줄 몰랐어요. 예진의 그 말은 환영도 아니었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처럼 담담하게 흘러나온 말이었지요.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고도 할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나도 오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몸을 비켰고 나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바깥 세상과 우리는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기류는 명확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엔 시간도 이유도 필요 없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창밖에서는 벌써 초여름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몸을 마주했고 이번엔 아무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 위로 손을 얹었고 예진은 내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천이 벗겨질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욕망이 농도처럼 짙어지더군요. 그녀의 손이 허리춤을 스쳤고 나는 입술을 그녀의 귀끝에 가져다 댔습니다. 잠깐만 하고 그녀가 속삭였고 그 사이 손끝이 내 허벅지를 지나 반쯤 내린 바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참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계속 말없이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커튼은 조용히 흘러내렸고 나는 그녀의 속옷 위로 손등을 얹었습니다. 그 얇은 천 너머의 온기와 숨이 섞이며 부딪히는 살결. 손끝이 허리를 감고 등을 따라 올라가고 그녀의 뒷목을 부드럽게 쓸어 올릴 때 예지는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녀의 말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명령에 가까웠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도 없다는 듯 천천히 더 깊이 몸을 밀착했습니다.
속옷끈을 타고 흘러내린 손이 엉덩이 라인을 지나 허벅지 안쪽까지 닿았을 때 그녀는 두 팔로 내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은 채 침대 가장자리로 몸이 눕혀졌고 숨은 짧아졌으며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지퍼를 잡았습니다. 그 소리 천천히 내려오는 금소금이 우리 사이의 모든 틈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으로만 서로를 기억했고 체온으로만 감정을 쌓았습니다. 욕망이 닿은 자리는 뜨거웠고 닿지 않은 자리는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녀의 발목을 잡았고 그는 허벅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땀이 맺혔고 입김이 흩어졌으며 결국 우리는 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아예 그 선을 지워버린 채. 아침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낯선 천장에 색감이 들어왔고 시야를 정리하느라 한참 동안 눈을 깜빡였던 것 같습니다. 옆을 보았을 때 예지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리는 이미 정리된 이불이 덮고 있었고 잔향만이 베개에 묻어 있었어요. 한동안 베개를 바라보다가 결국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갔을 때 예지는 창가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내 시선에 미세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깼어요? 커피 마실래요? 누구랑 통화했어요? 친구요. 요즘 정신 좀 없어서.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어딘가 예의 바른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전 밤의 모든 일이 그냥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 태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고 그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눈길은 몇 번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눈을 고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날 말했죠. 나랑 있던 거 후회 안 한다고. 응. 기억해. 그럼 앞으로도 후회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을 그녀가 먼저 깨트렸습니다. 선배님, 지금 나한테 빠져 있어요? 질문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고 그녀는 커피잔을 입에 댄 채 천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음표 같은 시선, 확신이 아닌 확인. 마치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그에 따라 행동할 준비가 된 사람 같았어요. 예진아, 나 괜찮아요. 말 안 해도. 어차피 난 선배님보다 오래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대사는 뜻밖이었습니다. 그 안엔 치밀한 계산이 들어있었고 동시에 어느 정도의 정리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녀는 이미 우리 관계의 끝 어딘가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게 더 깊은 혼란을 줬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안에서 내 거짓말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는 내 발끝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예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한 줄. 선배님, 나도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되묻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 나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 그 너머에 더 복잡한 뭔가가 숨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 되는 날, 예진에게서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더 불안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적당한 타이밍의 짧은 메시지나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가 나도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였기 때문인지 그 말이 더 오래 남아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나는 일부러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층을 내려다봤지만 불은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죠. 불편한 조급함이 생겼고
그게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간결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딱 그 문장 하나. 이상하게 그 말을 읽는 순간 누군가 문을 닫아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각 중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거리를 두기 위한 가장 예의 바른 말이지요. 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건 그 예의가 아니었기에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감정 섞인 말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나 때문인가요? 답장은 빨랐습니다. 선배님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선배님 때문만은 이라는 말은 분명 다른 무언가가 더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나 말고도 예진 안에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 그게 갑작스럽게 내 안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스커트를 흘려내리던 손끝, 내 팔을 당기던 시선, 모든 감각이 명확하게 예진을 향해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틀렸다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평소처럼 반겨주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만든 카레가 김을 내고 있었고 부엌 한쪽엔 내가 좋아하는 유자차가 미리 우러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의 다정함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평온함이 내가 한 행동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 일 많아? 아니, 그냥 신경 쓸 게 좀 많아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이 집 안의 시간과 저 아래층의 시간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진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거리 두기가 아니라 뭔가를 가리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감정, 혹은 더 오래된 감정. 어쩌면 예진은 처음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 알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다른 결의 무언가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점에서 완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주말 오후 장바구니를 양손에 든 채 계단을 서둘러 오르던 참이었어요. 복도에 들어서자 익숙한 문 앞에서 낯선 실루엣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고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초인종 앞에 선 남자는 짙은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말쑥한 인상임에도 어딘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몇 차례 버튼을 누르던 손이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고 잠시 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시선이 겹쳤고 단 한 번의 눈맞춤만으로도 상황의 불편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곧장 계단 위로 올라섰지만 뒷덜미 쪽으로 느껴지는 기척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요. 몇 걸음 더 옮기고 나서야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손에 들린 봉투의 무게가 갑자기 2배쯤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의 뒷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를 향해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몇 번이고 삼켰지요.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어요. 결국 식탁에 봉지를 올려두고 예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금 전 집 앞에서 누군가 왔었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간상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5분이 훨씬 더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녀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라는 그 말이 묘하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닌 사람이라면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깔끔하게 넘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정돈되어 있었고 동시에 선을 그어 놓은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묻지 말라는 무언의 말 같았고요. 나는 괜히 또 하나의 메시지를 쓰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마트에서 돌아왔고 손에 든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아까 너 내려가 있을 때 아래층에 누가 살더라. 여자 같던데 그 집 앞에 누가 서 있었어. 심장이 순간적으로 조여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하고 짧게 넘기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 계속 문을 만지더라. 초인종 누른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고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던데. 아내의 말은 단순한 관찰이었겠지만 내게는 그 한마디가 뼛속까지 찔러 들어오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예진이 처음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다가왔던 그 장면, 아무 경계 없이 내 집에 들어왔던 태도, 그리고 매끄럽게 이어졌던 그 수많은 대화와 시선들. 혹시 그 모든 게 나만을 향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방식이었던 걸까요? 밤이 되자 창가에 앉아 아래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 정적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했지요. 적막함 속에서도 그녀의 말투와 눈빛 그리고 그녀의 손끝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참지 못하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나랑 있었던 것도 생각 중이에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무응답이 오히려 어떤 확답보다 더 선명하게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는 예진이 나에게 보였던 얼굴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처음 가졌던 갈망보다 훨씬 더 거칠고 위험한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지요. 예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지 이틀째 되던 밤, 문득 집안의 정적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1박 2일 일정의 가족 모임을 간다고 했고, 나 홀로 남은 집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천천히 울리고 있었어요. 거실 창을 반쯤 열었는데도 공기는 답답했고, 정수기 옆 컵 하나를 드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던 순간 내 안에 억눌렸던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나 조금만 들를 수 있을까요? 예진의 답장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와요. 그 단어 하나에 담긴 모든 의미를 해석할 틈도 없이 나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복도에 발을 디딜 때마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아래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땐 손끝이 식은 듯 저려왔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말고 문을 두드렸고 몇 초 후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는 어둡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얇은 가디건 위에 베이지색 슬립을 걸치고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나는 목선과 어깨 라인은 그림자처럼 유연했어요. 머리는 풀려 있었고 물기가 살짝 남아 있었는지 귀끝에 가 닿은 머리카락이 반쯤 젖어 있었지요. 그냥 얼굴만 보려던 거였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내 목소리는 말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현관문을 닫는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알아요. 그런 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지나 침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먼저 커튼을 살짝 걷어 조명을 낮췄고 방 안은 한층 더 밀도 높은 공기로 가득 찼어요.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 허리에 닿은 감각, 체온 너머로 느껴지는 심장의 박동이 손끝으로 옮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말 안 했죠. 내가 왜 선배님을 받아들였는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들었고 나는 잠시 그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말 대신 입술을 맞댔고 이번엔 훨씬 더 천천히 깊게 이어졌어요.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었고 나는 그녀의 어깨끈을 미끄러뜨리듯 잡았습니다. 천이 피부에서 떨어지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미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속옷 위로 미끄러지는 손등, 살같이 부딪히며 퍼지는 열기,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숨결이 내 목을 간지럽히듯 흘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감싸고 허리를 끌어당겼고 그녀는 작은 신음을 참으려다 말고 내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냥 아무 말 말고 해요. 지금은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녀의 말이 몸을 이끄는 속도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고 속옷끈을 타고 도는 손가락 하나에도 그녀의 체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둘이 앉았고
나는 그녀의 발목을 잡은 채 종아리부터 무릎까지를 천천히 쓸어 올렸어요.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며 나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다시 그 깊은 온도의 세계로 침잠했습니다. 이전과 달랐던 건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애써 기억하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뒷목에 입을 맞추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게 울리는 경고음처럼 이 밤이 끝났을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그런 생각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예진의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얇게 들어오는 빛이 침대 끝자락을 타고 흘렀고 그 사이에 그녀의 발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누운 채 그녀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나는 곡선, 이불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의 작은 점, 그리고 지난밤 동안 열을 내던 피부는 지금 차분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어제와는 조금 다른 기류. 예진은 잠에서 깨자마자 짧은 말만 남긴 채 일어나 버렸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손길도 유난히 바빴어요. 내가 눈을 마주치려 해도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컵을 건네는 손끝도 어쩐지 부정확해 보였거든요. 잘 잤어요? 응. 너무 늦게 잤나 봐요.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그녀는 자리를 피해 가볍게 말했고 그 말 끝에선 이상하게 서두르는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전엔 없던 어색한 거리감이 문장 사이에 끼어들었고 나는 그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작은 가방을 챙긴 채 집을 나섰고 나 혼자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그녀의 베개에 가디건이 걸려있던 의자, 어젯밤 벗어놓은 속옷이 놓인 침대 끝. 그 모든 것들은 명백히 함께 있었던 증거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방 안은 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그 다음 순간 더 선명해졌습니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세면대 옆에 놓인 물컵 옆에 사용하지 않은 칫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문득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씻고 나올 때 항상 보던 그 컵 안엔 예진의 칫솔 하나뿐이었거든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그냥 바꿔놓았을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왜 굳이 2대를 더군다나 그중 하나는 분명 남자용으로 보이는 파란 손잡이였고 미세하게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누가 사용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았지요. 현관문을 나서려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어쩌면 누군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공간. 내가 알고 있던 예진의 방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장소로 바뀐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무기력했습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선 아무 음악도 흐르지 않았고 스마트폰 화면은 꺼진 채 주머니에서 온기를 잃고 있었어요. 모든 감각이 무뎌졌지만 머릿속은 계속 회전 중이었지요. 예진의 표정, 그녀의 침묵, 그리고 그 칫솔.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피곤한 듯 먼저 잠들었고 나는 거실에서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초침은 매번 같은 간격으로 움직였지만 내 안의 시간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진에게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침묵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늦은 저녁, 비가 흩뿌리는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들어오려던 발걸음이 엉겁결에 아래층을 향했어요. 어차피 문은 열려 있지 않을 테지만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예진이 지금 거기 있는지, 불이 켜져 있는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누구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바로 옆 작은 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건 분명 예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고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려 애쓰고 있었지요. 그런데 내용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아직도 몰라요. 그냥 혼자 빠져 있는 거죠. 순간 시간이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땀이 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싶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정확하게 나를 겨냥하고 있었어요. 응, 뭐 아직은 괜찮아. 내가 정리할게. 내가 선택하는 게 나아. 그녀의 그 말투는 처음 그 여관에서 내게 입 맞추던 순간과 똑같은 온도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지금 그 온도는 얼음 같았어요. 이 모든 시간이 순간들이 감정이 그저 선택의 재료였던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등을 돌려 계단을 올라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고 TV에선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단지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예진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다시 맴돌았고 나는 그 말들을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너무 선명했어요. 그날 밤 휴대폰을 뒤적이다가 문득 예진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대화창은 그날 이후로 갱신되지 않았고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이게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그 말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녀는 나보다 훨씬 먼저 이 게임의 판을 짰다는 것이었고 나는 그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오늘 퇴근 후에 잠깐 볼 수 있어요? 단 한 줄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문장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알면서도 또다시 그녀를 만나러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다는 걸 알면서도 그 끝을 보지 않고는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가 보여준 건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엔 진짜 예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부가 연기였을까요? 퇴근 후 약속된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은 예진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머리를 묶고 있었고 눈동자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물잔 하나뿐이었고 그녀의 손은 유리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어요? 예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대답을 피하려는 느낌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 누구야? 말이 나오자마자 공기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예진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 중인 사람이에요. 오래 만났던 사람인데 내가 끝내지 못한 거죠.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리 중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많은 상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이에 내가 있었던 거라면 그럼 나는 뭐였어? 도망치는 공간, 감정 정리용? 말투가 높아졌고 예진은 그제야 눈을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나는 진짜였어요. 일부는. 그녀의 말은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이라는 단어가 나머지의 존재를 선명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나는 고개를 떨구며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빠졌던 거 알잖아? 난 지금도. 그래서 나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평온함이 균열을 일으켰고 눈빛이 바빠졌습니다. 나 선배님 만나면서 이상했어요. 편하고 따뜻했는데 동시에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뭔가를 잃을까봐. 그 말은 의외였습니다. 예진의 두려움은 내가 생각했던 종류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무너질까 봐가 아니라
그녀가 쥐고 있던 다른 무언가가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거였죠. 그럼 나랑 있었던 밤들, 그건 뭐야? 내 질문에 예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유일하게 솔직했던 시간이에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 식의 솔직함은 잔인했어요. 감정이 있었다면 더 조심했어야 했고, 감정이 없었다면 더 멀리 했어야 했지요. 카페 안은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우리 둘 사이엔 차마 끝낼 수 없는 말들이 공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나 선배님 좋아했어요.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은 인정이면서도 부정이었고 고백이면서도 해명이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진은 따라오지 않았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 있던 온기만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거실 커튼을 활짝 열었습니다. 채광 좋은 날이었고 볕은 따뜻했어요.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식탁에 앉았고 신문을 펼치는 아내의 손끝이 익숙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일상은 전과 똑같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지요. 나만이 변해 있다는 걸. 휴대폰을 열었을 때 예진의 이름은 연락처 목록 맨 아래로 밀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지은 것도 프로필 사진이 회색으로 바뀐 것도 어제 일이었지만 마치 몇 달이 지난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시간은 실제였고 동시에 허상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아팠어요. 그리고 그 진심조차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거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산책이나 할까? 우리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손을 맞잡았고 계단을 내려가며 아래층 문을 지나쳤습니다. 그 문 앞은 이제 아무 냄새도 아무 기척도 없었고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진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이사를 갔고 그 사실은 인근 부동산에서 빈집을 보러 오는 걸 보고 알게 되었지요. 연락은 없었고 나 역시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햇볕 아래 걷는 길, 아내는 오늘 날씨가 참 좋다고 말했고 나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대화마저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감정이 다른 게 아니라 감정이 너무 많이 남아서 조용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와의 모든 순간은 정지된 장면처럼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목선에 닿던 머리카락, 손끝이 흔들리던 조명 아래의 그림자, 숨죽이며 속삭이던 그 시간들. 그건 끝났지만 사라지진 않았어요.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잔상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겁니다. 나는 앞으로도 이 기억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누군가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려 했던 나의 집착.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길을 잃었던 사람의 흔적을 안고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시리즈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우린 언제나 다음 장면에서 더 깊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없이 다가와 오기만 했던 그날 나는 그 눈빛에 혼자가 빠져들었죠. 지득한 손끝에 의미를 담았던 마음은 참 어리석었네요. 당신은 그냥 웃었죠. 날 가지고 그렇게 훌쩍 떠난 걸 보면 나는 하루도 편한 적 없는데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나 봐요. 우산 속 그
내 진심이었다면 왜 아무 말 없이 가요? 뒤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면 난 뭐가 되나요? 혹시 잠깐은 내가 특별했었나요? 그 밤의 체온과 눈빛이 다 연극이었다면 너무 잔인해요. 날 가지고 논 거지. 그렇게 훌쩍 떠난 걸 보면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데 당신은 다 잊고 살겠죠. 웃으며 떠났던 그 뒷모습 이젠 내가 따라와요. 그날 이후로 난 나를 나로 느낀 적이 없어요. 훌쩍 떠난 걸 보면 정말 날 가지고 논 거죠.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제 나이 64, 딸의 친구와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말을 지금 당신이 듣는다면 아마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단어는 미쳤다이 겁니다. 그 다음은 추하다, 한심하다. 다 맞습니다. 제 스스로도 수십 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요, 사랑이라는 게 꼭 멀쩡한 이성과 깨끗한 타이밍에만 찾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애는 그런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내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던 그 시간에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계단 하나가 꺾인 낡은 단독주택. 그 집에 아내 없이 딸 없이 혼자 산 지 186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은 늘 커피로 시작했고 점심은 간장계란밥, 저녁은 대충 찌개를 덮이는 식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다는데 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압니다. 혼자 사는 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감정을, 식욕을, 사람을. 그러던 어느 날 딸 민정이 전화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조하영 기억나지? 우리 과 동기. 걔 이번에 서울 본사로 발령 났거든. 근데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렵대. 회사가 성북구인데 다 월세가 90 넘고 벌써 계약 찼대. 그래서 말인데. 말끝을 흐리는 딸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죠. 그리고 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해버렸습니다. 며칠 정도면 괜찮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틀 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주 밝은 목소리 하나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하영이에요. 실례 많겠습니다. 하영은 회색 와이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큼직한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이상하게 눈이 떼어지지 않더군요. 아마 그건 내 딸 또래라는 죄책감 섞인 감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방은 위층에 하나 비어 있어요. 오래 머무를 건 아니죠. 네, 며칠만요. 진짜로. 그 말도 거짓이었죠. 우린 둘 다 알면서 그 말을 믿는 척을 했던 겁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구석에 가만히 앉아 물을 마셨고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애랑 단둘이 오래 살게 되면 안 되겠다. 하지만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였어요. 이미 난 무너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공간을 흐르고 있었으며 그것은 단순한 기척 이상의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면 들리지 않을 소리들, 이를테면 슬리퍼 끄는 미세한 마찰음, 컵이 부딪히는 부엌의 반사된 울림, 가스레인지의 점화음 같은 것들이 새삼스럽게 실감나는 존재로 느껴졌거든요. 이상하게도 그런 감각들이 낯설기는커녕 되려 오랜만에 돌아온 누군가처럼 마음속을 톡하고 두드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가 익숙한 게 아니라 그런 감각을 무시하는 법에만 익숙해졌던 거니까요. 아저씨, 저 커피 한 잔 마셔도 괜찮죠?
거실에서 들려온 하영의 말에 문득 정신이 돌아왔고 방문을 살짝 열어 나와 보니 그녀는 후드티, 차림으로 머그컵을 들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물기 마르지 않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팔꿈치를 살짝 거둔 모습은 그 자체로 부드러운 활기를 품고 있었지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저 역시 그 웃음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마셔요. 냉장고에 우유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따르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나는 지금 이 여자를 손님이 아니라 동거인처럼 대해버렸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컵을 쥔 채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요, 아저씨. 저 민정보다 1살 많아요. 29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그녀는 주저함 없이 말을 덧붙였지요. 그러니까 말 편하게 하세요. 저 아저씨가 계속 존댓말하니까 더 어색하거든요. 저 진짜 편한 거 좋아해요. 그 말에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물론 내가 먼저 말 놓기엔 너무 많은 경계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상대가 허락을 준 이상 피하는 것도 더 이상 예의가 아닐 듯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편하게 할게. 나는 그렇게 대답했고 그 말 속에서 조심스레 무언가 하나가 허물어졌다는 감각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놓는다는 건 단순한 표현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일정한 거리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묵시적 합의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허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와 내가 같은 공간 안에서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은 하영이 만든 식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남은 채소를 꺼내 능숙하게 손질하고 두부를 도마에 놓고 정확한 칼질로 썰어낸 다음 간단한 된장찌개와 달걀볶음을 곁들여 한 상을 차려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식탁 너머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는데 그녀가 팔을 걷어붙이고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 선 모습은 이상하게도 낯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딸의 친구이자 며칠 묵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점점 흐려졌고 대신 이 집에서 움직이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안도감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 앞에 찌개를 놓으며 웃었고 나는 젓가락을 들면서 습관처럼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식사 중간 하영은 나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혼자 이렇게 드셨던 거예요. 매일?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낮게 웃으며 숟가락을 천천히 굴렸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밥상은 2명 이상이 앉아야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덜 쓰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툭 던졌을 뿐이었을 테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식탁과 함께 나 자신까지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내가 허전했던 건 밥상이 아니라 그 밥상 건너편에 앉아줄 누군가였다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물기를 털던 하영은 한 손으로 머리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여기 있으면 자꾸 오래 있고 싶어져요. 이상하죠. 나는 장난처럼 들리는 그 말 속에 왜인지 모르게 조용한 진심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그저 살기 편한 공간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영은 지금 이 집이 아니라 내 곁을 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는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그 말에 여운만을 품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하영은 이른 아침에 외출한다고 말만 남긴 채 먼저 나가버렸고 나는 오랜만에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 2개를 풀어 프라이를 만들고 찬장에 있던 김치를 꺼내 한 접시 담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다시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김치가 유난히 맵고 계란은 부드러운데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반 정도 남긴 채 일어났습니다. 참 이상한 거지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에 익숙해진다는 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위가, 눈이 먼저 반응하는 일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된 겁니다. 오후 1시쯤 하영이 들어섰습니다. 밝은 민트색 니트에 흰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지요. 내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기로 향하자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근처 돌아보다가 괜찮은 식당 하나 찾았어요. 아저씨, 저 오늘 점심 사드릴게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괜찮은 데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신발을 벗고 들어오며 그 말을 무시하듯 대꾸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찜질방에서 쭈그려 자고 있었을걸요? 그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나는 속으로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의 친구와 식사를 하러 나가는 것이 고마움에 대한 보답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정말 그 아이의 진심인지. 하지만 하영은 벌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넘기고 있었고 나는 얼떨결에 셔츠를 걸쳐 입고 그녀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식사 하나가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식당은 성북구 조용한 골목 안 따뜻한 조명이 켜진 작은 이탈리안 가게였습니다. 직원이 추천해준 크림 파스타와 샐러드를 하나씩 시켰고 하영은 와인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하며 대신 탄산수를 주문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잔, 그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빛에 반사되듯 부드럽게 비쳤고 나는 그 조명이 어쩐지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아저씨는 왜 이렇게 조심하세요? 그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는 순간 웃음만 새어 나왔습니다. 내가? 뭐가? 그러니까요. 같이 밥 먹는 것도 말 놓는 것도 전부 다 조심조심하잖아요. 저 솔직히 좀 서운할 때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장난스럽게 들리기도 했지만 말끝의 떨림은 분명히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죠. 내가 선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선을 더 넘고 싶어 안달이 난 쪽은 나였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러자 하영이 덧붙였습니다. 저 진짜 많은 남자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서 더 생각나요. 그 말은 너무 부드럽게 떨어져서 그게 농담인지 고백인지 한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와인도 아닌 탄산수를 마시며 목을 넘겼고 눈앞에 있던 그녀의 손끝이 잔을 돌리는 모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점심은 분명히 식사가 아니라 데이트였다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외면했던 겁니다. 그저 고맙다는 말 뒤에 숨어서 내 속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웃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하영은 이미 그 선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걸 붙잡고 있지만 손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었지요. 문제는 이 선이 언제쯤 완전히 사라지게 될지를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사라졌는데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영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에 살아온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변화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된 흐름이었지요. 냉장고를 열기 전 나에게 묻던 말이 사라지고 욕실에 걸린 수건의 방향이 그녀 쪽 기준으로 바뀌고 신발장 앞에 놓인 실내화가 어느새 두 켤레가 된 순간부터였을 겁니다. 그것들은 모두 사소한 변화였지만 하나하나가 이 집 안에서 조하영이라는 존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였고 나는 그 사실을 알아채면서도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 집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게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이 조명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불 좀 더 환하게 해도 되죠.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 나는 대답하면서도 그게 단순히 조명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내 일상 전체의 조도를 바꾸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조용히 스며들고 있는지를 나는 매일 아침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를 다녀왔습니다. 하영이 장바구니를 끌고 나는 묵묵히 옆에서 따라다녔는데 그녀는 하나를 집을 때마다 내 눈치를 받고 나는 그때마다 좋아 보인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채소 코너 앞에서 고수를 집으려던 그녀가 내 표정을 보고 멈칫하더니 결국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아저씨 고수 못 드시죠? 괜히 넣었다가 국물 다 버릴 뻔했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내 입맛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실 하나가 다른 어떤 관심보다 깊게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입맛을 안다는 건 단지 음식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관찰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아주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위험한 친밀감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돌아와 함께 장을 정리하고 그녀는 솔솔 레몬을 잘라 물에 띄운 유리병을 냉장고 안에 넣었습니다. 목마를 때 이거 마시면 좋아요. 탄산보다 훨씬 시원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물병의 투명한 유리 너머로 그녀의 눈빛을 잠깐 훔쳐보았습니다.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말보다 눈보다 기류가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내가 부엌에 섰습니다. 그녀가 고른 콩나물과 오징어로 매콤한 볶음을 만들었고 하영은 뒤에서 그릇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녀가 뒤로 다가오며 내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던 순간 나는 놀랍도록 빠르게 온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습니다. 등 뒤에 채운 스치는 머리카락, 아주 작은 숨결이 온도처럼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고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릇은 그냥 거기 놔. 내가 덜게 넣어드릴게요. 아저씨 국물 잘 흘리시잖아요. 그 말은 평소라면 장난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웠고 손끝은 너무 천천히 움직였으며 옆으로 선 그녀의 눈빛은 너무 길게 나를 향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하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모으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운 채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명과 책장이 넘어가는 미세한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그 사람이 이 집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비정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맥주인데요. 오렌지 껍질이 들어간 거라 시원해요. 하영이 건넨 맥주는 병째로도 충분히 매혹적인 향을 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진하게 다가온 건 그녀의 손끝에서 퍼지던 미온의 기류였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간, 거실에 간접등만 켜둔 채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있었고 그 조명 아래서 하영의 얼굴은 유난히 부드럽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병을 받아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고 입안을 감싸는 미묘한 산미와 단맛이 묘하게 목에 걸렸습니다. 그건 맥주의 맛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전체가 나를 천천히 휘감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파는 두 명이 앉기엔 좁지도 넓지도 않은 길이었고 그녀는 처음보다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대화 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TV에선 소리도 없이 무음 뉴스가 흘러가고 있었고 나는 자꾸만 그녀가 컵을 들었다 놓을 때 손목이 휘어지는 방향과 고개를 살짝 돌릴 때 드러나는 목선에 시선이 멈추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눈을 내리깔았고 컵에 시선을 고정하며 애써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하영의 목소리는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조용히 건너왔고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물어봐. 혼자 사시면서 이런 밤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은 이상하리만치 느리게 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말문이 막혔고 그녀는 그 침묵 사이로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은 거짓을 잘 감싸주지만 그날의 조명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들춰내는 듯했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외롭지 않았던 건 아니지. 나는 그렇게 대답했고 하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몸을 조금 더 이쪽으로 틀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소파의 쿠션이 천천히 꺼지며 우리 사이의 공기가 한 겹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올려 다리를 접고 앉았고 소매를 한번 당겨 손등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아이 같기도 했고 동시에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내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이상해요. 지금은 안 외로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되물었습니다.
불안하다는 게 왜? 아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선을 그을까 봐요. 그 말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공격처럼 들어왔고 나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소파 팔걸이를 더듬더니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을 때 나는 전류처럼 짧은 떨림을 느꼈고 숨이 가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상태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아저씨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을 넘기면 정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물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 손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감촉은 너무나 부드러워서 한참 동안 그대로 붙잡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원래는 제가 다가가면 다들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제가 다가가면 도망치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해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슬픔도 용기도 어딘가에 섞인 유혹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손을 천천히 들어 그녀의 손 위에 덮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어떤 동의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동안 참아온 감정이 드러낸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하영이 천천히 말을 뱉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속삭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지금 이 순간 거짓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 말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영이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내 손 위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 있었고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숨결은 마치 방 안 가득 퍼진 향기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창밖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그 탓에 집 안 공기까지 눅눅하고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은 자꾸만 방 안을 오가던 하영의 그림자를 향해 따라가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멈춘 뒤엔 그녀가 문 앞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더군요. 단정한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뒷지퍼가 반쯤 열린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퍼가 잘 안 올라가요. 아저씨, 잠깐만 도와주실래요? 그 말은 그저 도움을 청한 것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짧게 떨리더라고요. 단지 지퍼 하나였을 텐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때부터 이미 어딘가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영은 등을 내민 채 조용히 서 있었고 머리카락을 오른쪽으로 넘겨 목덜미를 드러낸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퍼 고리를 잡았습니다. 지퍼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그녀의 등은 그보다 훨씬 따뜻했지요. 천천히 올리는 동안 손등이 등 라인을 스칠까봐 어깨를 조금 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녀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 침착함이 더 긴장을 끌어올리는 느낌이었어요. 목선 가까이에 도달했을 즈음 지퍼는 또박또박 쇳소리를 냈고 나도 모르게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작게 말했어요. 사람이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긴 어려운 거죠. 그 말에 손이 잠시 멈췄고 등 전체가 천천히 들썩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리듬을 타고 올라오는데 그 감각이 손바닥에 닿는 것 같았어요. 한 발짝만 물러나면 되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되더군요. 떨어지려는 생각보다 더 머물고 싶다는 충동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 어렵지. 나는 겨우 그렇게 대답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조금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가 몸을 돌려 나와 마주 섰습니다. 눈동자가 가까웠고 향기는 더 또렷해졌고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 요즘 이상한 꿈 자주 꿔요. 무슨 꿈? 아저씨가 저한테 말 걸지도 않고 멀리서 그냥 보기만 하는 꿈이요. 근데 진짜 꿈에서 깨면 그게 더 외롭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내 셔츠 끝자락을 아주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그게 무슨 행동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대신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칼을 한 올 넘겼습니다. 손끝에 닿은 촉감은 너무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이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감정들을 흔들어 깨우더군요. 하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눈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결국 한 발짝 다가섰고 그녀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닿았고 그건 온기라기보단 심장의 박동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먼저 이마를 내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저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용했고 눈을 감고 있던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 감각은 상상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온몸을 감돌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움직이지도 않았고 확인도 없었고 단지 체온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가늠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퍼 하나로 시작된 이 순간은 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선을 넘었다기보다는 애초에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음이 먼저 갔고 몸이 따라온 거였고 이제는 어디로든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간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비는 유난히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조아영은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다리를 모은 채 앉아 있었고 나는 주방 쪽에서 따뜻한 물을 데우며 그녀의 움직임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적막했으며 그 적막이 오히려 어떤 소리보다 더 크고 진하게 들리더라고요. 캔들 하나만 켜둔 거실은 노란 빛으로 부풀어 있었고 그녀의 목선 아래로 드러난 쇄골의 그림자가 자꾸만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아저씨, 와인 같이 드실래요? 하영은 와인잔 2개를 들고 와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잔을 마주 들었을 때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내 마음도 아주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무릎이 내 다리에 닿은 순간 나는 컵을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켜야 했습니다. 요즘 아저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익숙해졌어요. 누가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이 제일 편하거든요. 그녀의 고백은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고요하게 정리된 밤에 너무 진심이라 피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은 뒤 천천히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감촉은 상상보다 부드러웠고 체온은 두께를 넘는 온기처럼 손끝으로 스며들었지요. 하영은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다리를 움직였고 그 움직임에 원피스의 옷감이 바스락거리며 허벅지를 타고 미끄러졌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내 허벅지를 살짝 누르자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을 통해 나는 그녀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맥박은 이상하리만치 나와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몸을 기울이며 내 어깨에 얼굴을 붙였고 귓볼에 숨결을 묻히듯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안 피하셔도 돼요. 저 다 알아요. 아저씨가 날 보는 눈빛도 숨 멈추는 순간도 저 다 느꼈거든요.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이 천천히 옷감 아래로 들어왔고 나는 셔츠 위로 전해지는 손끝의 떨림에 온몸이 반응했지요. 그녀는 허리를 감싸 안은 몸을 밀착시키며 등과 등 사이의 열기를 아주 깊게 나눴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은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내 무릎에 앉아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고 입술을 천천히 갖다 댔습니다. 첫 키스는 떨리고 조용했으며 두 번째는 더 깊고 더 길게 이어졌어요. 손은 목선을 따라 올라갔고 그녀의 등은 내 손바닥 안에서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등 라인을 타고 내려가 허리선을 감싸는 순간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며 허리를 밀어붙였지요. 입술이 떨어졌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짙게 젖어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 귓가에 입을 대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나쁜 건가요? 근데 나 하나도 안 후회돼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끌어안고 소파 위로 눕혔습니다. 무릎이 소파 가죽 위를 미끄러지듯 굴렀고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손은 원피스의 옆선을 따라 움직였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감싸는 천이 한 줌씩 접혔다 펴졌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그 숨결이 목선과 귓불 아래에서부터 점점 깊은 곳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훨씬 더 천천히 훨씬 더 강하게 내 입술을 물었어요. 허벅지 안쪽에 닿은 체온은 점점 뜨거워졌고 그녀는 나를 끌어당기듯 다리를 감았습니다. 그 순간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고 그 선 위엔 아무런 저항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정과 감각만이 남아 밤을 조용히 침식해가고 있었지요. 그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완전히 안았고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체온으로 손끝으로 입술로 서로를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창문 너머의 빗소리는 밤새 이어졌고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적 속에서 나는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에 남은 온기 그리고 베개 한쪽에 남겨진 은은한 향이 그녀의 흔적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머리맡에 놓인 조용한 기척이 어쩐지 따뜻했고 동시에 위태롭게 느껴지더군요.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고 문틈 사이로 부엌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영은 흰면 티셔츠와 얇은 트레이닝 팬츠 차림으로 커피포트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은 여전히 작고 가벼웠고 등이 살짝 굽은 자세마저 친근하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내가 다가간 걸 알고 있었는지 돌아보지 않은 채 잔을 내밀었습니다. 커피 드세요. 원두 바꿔봤어요. 나는 그 말에 짧게 웃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어색하거나 민망한 기색은 그녀에게 없었고 오히려 어제보다 단단하고 담백해 보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고 그 침묵은 오히려 소음처럼 뇌리를 자극했지요. 결국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더 부드럽게 웃더군요. 아저씨는요? 지금 마음이 좀 복잡하죠? 응. 솔직히 아직 정리가 안 돼. 내 말에 그녀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서로한테 너무 오래 외로웠던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위로 같기도 하고 어떤 선언 같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젯밤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가 먼저 나를 향해 건넨 손길이 단지 육체의 탐닉이 아니라 감정의 갈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지금 이 아침의 표정으로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하영아, 내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제 아저씨 말고 그냥 기훈 씨라고 해도 돼요? 그 말에 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뭔가 경계를 다시 짓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그 경계를 지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고 창밖으로 빗방울이 천천히 흐르며 유리창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었고 나는 그 가벼운 무게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몸이 먼저 익숙해지면 마음도 따라오겠지요. 어젯밤의 체온이 오늘 아침까지 남아있는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이 이제부터는 매일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나는 두려웠지만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중얼였어요. 같이 아침 먹고 나갈까요? 장도 좀 봐야 하고요. 뭐 평범한 하루 그런 거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아니 왜 그렇게 위험하게 느껴졌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 평범함 속에서 서로를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는 생각보다 무겁게 팔을 당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장거리,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를 걷는 이 순간이 낯설 만큼 조용했고, 그 옆에서 발을 맞춰 걷는 하영의 모습은 전날 밤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고등어 2마리와 상추, 두부가 담긴 봉지를 살짝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따 된장국 끓여요. 고등어도 굽고요. 기훈 씨 생선 좋아하시잖아요. 냄새 배면 창문 열면 되죠 뭐. 말투는 가벼웠지만 그녀의 눈은 내 표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짧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받아들었고, 하영은 머리를 살짝 넘기며 내 쪽으로 반 발짝 더 가까이 붙었지요. 이상하죠? 이름 부르면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하영이 내 옆에서 점점 더 생활의 패턴처럼 자리 잡아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그리 넓지 않은 인도 위에서 그녀의 손등이 내 팔에 닿았고, 아주 천천히 그 손이 내 손을 덮어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고, 그 장면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았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느껴지는 그녀의 향, 그리고 손끝에 스며든 체온이 이상할 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지요. 집에 도착하자 하영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동작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스불을 켜는 그녀의 손놀림, 두두를 자르며 흘러나오는 콧노래, 그리고 등을 돌린 채로 밥솥은 눌렀어요. 라고 묻는 말투는 이 집에서 그녀가 점점 중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내가 할게. 좀 쉬어. 내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젓더니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쉬는 게 더 불편해요. 같이 먹는 사람 생각하면서 요리하는 기분, 오랜만이라서요.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마음을 건드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식탁 의자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순간만큼은 내 삶의 공백을 하영이 채우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저녁 식사 내내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소라는 단어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물컵을 건네는 손, 국을 떠주며 눈을 마주치는 그 찰나마다 우리 사이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뒤 그녀가 먼저 일어나 식탁을 정리하던 순간 나는 무심코 그녀의 허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질끈 묶인 그녀의 등, 그 위로 조명이 얹혀 있었고 나는 자꾸만 시선이 멈추는 자신을 피할 수 없었지요.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훈 씨, 눈빛이 좀 그래요. 저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오래 못할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고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 말했어요. 근데요, 그런 눈빛 나쁘진 않아요. 그냥 더 솔직해지면 어때요? 그 순간 식탁 위 조명이 밝아진 것처럼 방 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나는 새삼스럽게 실감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누구보다 위험하고 달콤한 관계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벽 너머로 들려오는 조용한 숨결의 리듬이 서로의 귓가에 너무 생생히 닿고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창문을 반쯤 연 채로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던 나는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아영은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물줄기 사이로 그녀의 콧노래가 가끔씩 묻어나왔습니다. 소파에 기대 그녀를 바라보던 나는 문득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이 어릴 적 아내와 함께 식탁을 차리던 주말의 모습과 겹쳐 보인 건 한순간이었고 곧바로 스스로를 탓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잔을 들고는 한 모금 마신 뒤 턱을 내 어깨에 살짝 기대었지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뺨에 닿았고 숨결은 고르게 흘렀습니다. 기훈 씨, 오늘은 밖에서 점심 먹어요. 날씨도 좋은데 그냥 둘이서 걷고 싶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밖에서 함께 다니는 일이 괜히 불안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하영은 눈을 들어 내 표정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딱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엔 모든 논리를 덮어버릴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내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성북천 산책길. 햇빛은 구름 사이로 흐드러지게 퍼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고 손을 잡진 않았지만 어깨와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그 거리감 속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어요. 기훈 씨,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그냥 잠깐 머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여기가 제 집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엔 망설임이 없었고 오히려 단단한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 두렵게 만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윤서, 딸의 이름이었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요즘 어때요? 엄마는 이번 달 말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대요. 아, 그리고 하영이한텐 잘해주고 있죠. 그 질문이 어쩐지 가슴을 쿡 찌르는 듯 했어요. 나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어. 집도 조용하고 덕분에 편하지. 딸은 웃으며 말했다. 하영이 원래 사람한테 잘해요. 마음 여리고 따뜻하잖아요. 아빠도 금방 좋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나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뒤에서 내 전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고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 지금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훈 씨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어느 말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점점 더 익숙해지는 그녀의 존재. 그리고 점점 흐려지는 선이라는 단어의 의미. 우리 사이엔 이제 뒤로 돌아갈 구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하영이 차려준 아침 식탁엔 계란말이, 김구이, 무나물까지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하영이는 앞치마 끈을 조이고 앉아 나를 기다렸고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마치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처럼 느껴졌고 숟가락을 들며 입을 떼기까지 괜히 목 안이 간질거렸습니다. 밥 먹고 나서 이불 빨래 돌릴 거예요. 날도 좋고 마당에 널면 잘 마를 것 같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고 그 밝음이 더 깊이 스며들수록 내 마음은 조금씩 눅눅해져 갔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무나물을 입에 넣었고 그 담백한 맛이 유독 오래 씹히는 듯했어요. 하영은 내 표정을 일듯 바라보다가 말없이 내 밥그릇을 더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조차 이상할 만큼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바로 위험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요. 설거지를 마친 그녀는 세탁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시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을 구부린 채 움직이는 그녀의 허리선,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팔목에 찬 얇은 고무줄 하나마저 모두 내가 소유한 공간 안에서만 허용되는 특별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때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윤서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떠 있었고 나는 무심코 받으려다 멈칫했어요. 하영이 내 옆으로 와 그 화면을 보고는 조용히 말했다. 윤서죠. 받아요. 괜찮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통화를 받았고 딸의 반가운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아빠, 엄마 다음 주에 귀국할 수 있을 것 같대요. 비행기 표 알아보는 중이래. 집 정리 좀 해놔요. 하영이랑도 인사 좀 시켜야 하니까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영은 내 반응을 읽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앞에서조차 죄를 지은 사람처럼 눈을 내리깔았지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마치 내 마음을 대신 품어주겠다는 듯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기훈 씨, 두렵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요,
우린 이미 함께였잖아요. 지금 후회하면 그게 더 아플거려.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그 빛이 그녀의 눈동자를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침묵이라는 걸 나는 너무 늦게서야 깨달아 가고 있었지요. 비행기 도착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엌의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은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나는 점점 시선을 피하며 그 날짜를 외면하고 있었지요. 마치 숫자 하나가